결혼한 지 어느덧 6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습관과 성격을 너무 잘 알게 되었고, 저는 그것이 신뢰의 다른 이름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내는 대기업 인사팀에서 근무하며 능력 있는 직원으로 인정받고 있었고, 저는 영상 프리랜서라는 자유로운 직업 덕분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집안일도 제 몫이 자연스러웠고, 한편으로는 아내가 그렇게 바쁘니 내가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별다른 불만 없이 지냈습니다. 아내는 원래 남들에게 친절하고 싹싹한 성격이었습니다. 상사들이 좋아하는 유형이었죠. 인사팀이라는 부서에서도 그녀의 성격은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회식 자리에 빠지지 않았고, 야근이 잦은 것도 능력을 인정받는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모습은 저에게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제 아내는 인정받는 직장인이라는 점을 말할 때마다 은근히 뿌듯했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부부 생활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작은 파편 같은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아주 사소했습니다. 아내는 매주 수요일마다 회사 근처에서 점심 약속을 잡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일주일에 한두 번쯤은 동료나 상사와 밥을 먹을 수 있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약속이 어김없이 매주 수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반복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일정이 그렇게까지 고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제게는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아내에게 가볍게 물었습니다. 요즘 수요일마다 점심을 밖에서 먹던데 무슨 모임이라도 있어? 그때 아내는 웃으며 말하더군요. 응, 부장님이랑 가끔 나가. 업무 얘기도 하고 분위기도 풀고 다들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나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사팀이라는 자리는 윗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저 역시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웃어넘기면서 제 안에 작은 이물질 같은 불안감도 일시적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보게 된 아내의 모습은 예전과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점심 약속치고는 지나칠 정도로 꼼꼼히 준비하는 티가 났습니다. 전날 밤부터 옷을 두세 벌 꺼내놓고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거나 출근 전 화장을 더 짙게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전에는 출근길에 그렇게까지 공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화장을 간단하게 하고 나가는 편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중요한 자리라도 있는 듯 아이라인을 여러 번 그리고 립스틱 색깔을 바꿔가며 확인하더군요. 그때부터 제 마음 한구석이 자꾸 걸렸습니다. 점심 약속 하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꾸미는 게 맞는 걸까? 물론 여성이라는 존재에게는 일상의 작은 변화에서도 꾸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변화가 지나치게 일정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반복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도대체 점심 식사 하나에 왜 이렇게 준비하는 거지? 의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나간 뒤 우연히 화장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따라 새로 산 듯한 고급 립스틱과 블러셔, 향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관심도 없던 물건들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원래의 아내와는 조금 다른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는 여자의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마음을 애써 다잡았어요. 바쁜 회사 생활 속에서 상사와 즐겁게 식사하는 자리라면 분위기를 위해 치장할 수도 있겠지. 혹여 승진이나 평가 같은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면 더더욱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게 스스로에게 설명했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면 다행이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수요일 괜히 마음이 편치 않아 아내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었어? 아내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부장님이 쏘셔서 횡재했어.
이자카야 갔다가 왔어. 눈앞이 순간 어지러워졌습니다. 정말 단둘이 먹은 걸까? 아니면 다른 팀원도 있었던 걸까? 왜 매번 부장이 사주는 걸까? 끝없이 떠오르는 질문들이 제 마음을 조여왔습니다. 답을 묻고 싶었지만 괜히 제가 찌질해 보일까, 의심 많은 남편처럼 보일까 두려워서 입을 닫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그녀의 휴대폰 화면에 뜬 알림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수요일 12시 10분, 부장님 점심 예약 늘 그 자리. 메모 앱에 저장된 알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늘 그 자리라니. 너무도 익숙한 듯한 표현이었고 너무도 당연한 약속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단순히 업무 관계일 거라는 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니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혹시 업무와 사적인 감정을 동시에 주고받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혹시 승진이나 평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부장의 요구에 맞추고 있는 걸까? 머릿속은 복잡했고 하루하루는 불안으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사실이라면 더는 방관할 수 없다. 그러던 어느 밤 평소와 달리 아내는 휴대폰을 욕실까지 들고 들어갔습니다. 불빛이 샤워부스 너머로 번쩍이는 게 비쳤습니다. 그때 저는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누구랑 얘기해? 아내는 문 너머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회사 톡 좀 하느라. 하지만 그 웃음은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지은 웃음이라는 게 너무도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단순한 점심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이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제 혼자만의 의심 속에서 괴로워하지 말자. 진실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만약 정말 제 기분 탓이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모든 걸 눈으로 보고 기록해야 한다. 그렇게 다짐한 순간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아내의 동선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제 안의 의심이 현실이 되어버릴까봐.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전히 두 개의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업무 때문에 상사와 시간을 보내는 아내를 여전히 신뢰하는 길, 또 하나는 아내가 제가 알 수 없는 다른 감정의 세상으로 들어가 버린 길. 어느 쪽이든 머지않아 답은 드러날 거라는 두려운 직감이 뇌리를 스쳐갔습니다. 그날은 원래와 달리 수요일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죠. 그런데 아내의 모습이 평소와 뚜렷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머리끝까지 신경을 곱게 쓴 흔적이 보였고 화장 역시 평소보다 훨씬 진했습니다. 옷차림도 달랐습니다. 원피스에 하이힐까지 곱게 신은 모습은 도무지 사무실에서만 근무하는 직장인의 평범한 출근 복장이라고 보기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곁눈질로만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혹여나 괜한 오해로 더 불편한 상황이 될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이미 꼼짝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간 반복적으로 보던 수요일 점심 약속과는 결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매주 정해진 요일이 아닌 갑작스러운 월요일의 꾸밈. 거기에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은 일종의 설레는 준비 작업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확인해야겠다. 더는 추측으로만 괴로워해서는 안 된다고. 그날 점심 무렵 저는 아내가 근무하는 회사 인근으로 향했습니다. 원래라면 집에서 영상 편집을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편집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에도 손이 떨리고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카메라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제 안의 불안이 행동으로 번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회사 근처에 도착한 저는 아내가 자주 들른다고 했던 그 이자카야 맞은편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제 눈은 출입구 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디게 흐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훌쩍 넘게 앉아있던 무렵 낯익은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수트를 말끔히 차려입은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제 시선에 포착된 인상은 분명 아내보다 연상으로 보이는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자주 언급하던 부장님. 그는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고 아내는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발을 맞춰 그 이자카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내의 메모와 문자 속에서만 보고 상상했던 늘 그 자리였습니다. 순간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으며 재빠르게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멀리서라 두 사람의 표정만 보였지만 분명히 웃고 있는 모습은 선명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찍고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업무적인 만남일 수 있지 않을까? 저 웃음은 단지 직장에서의 매너일지 모른다. 하지만 곧 제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은 정해진 수요일이 아닌 월요일에도 나온 거지?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사라진 뒤에도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머리를 쥐어뜯고 싶었지만 차갑게 굳은 가슴은 발끝까지 저려왔습니다. 이대로 취중 감정처럼 들이대도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태라 결국 잡음만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내는 언제나처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를 보며 밝게 웃었고 평범한 하루의 연장선처럼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일부러 태연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었어? 아내는 망설임 하나 없이 대답했습니다. 회의 때문에 바빠서 간단히 도시락 먹었어.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 제 눈으로 분명히 목격한 장면과 정반대의 답변이었습니다. 회의 때문에 도시락이라는 거짓말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제는 숨기는 것조차 익숙해진 듯 보이는 그 태연한 표정이 제 뇌리에 깊게 박혔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아내의 물건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결국 핸드백 안쪽에서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이번 주도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지루한 일상이 버틸만 합니다. K. 이름은 없었지만 이 짧은 글귀에서 상대가 누구인지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았습니다. 초성 하나 K. 바로 아내가 언급하던 부장의 이니셜이었습니다. 단순한 업무 관계에서 이런 톤의 메시지가 오갈 리는 없는 노릇입니다.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고마워요라는 표현, 지루한 일상이 버틸만하다는 문장, 그리고 마지막에 적힌 이름 없는 K. 짧지만 명확하게 감정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그걸 읽는 순간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직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의 행동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늘 손에서 놓지 않았고 화장실에 갈 때도 샤워를 할 때도 심지어 충전을 할 때조차 시야 안에 두었습니다. 하루 이틀의 경계심이 아니라 완전히 일상 속 습관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샤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욕실 옆방 테이블 위에 두고 간 휴대폰 화면에 푸시 알림이 떠올랐습니다. 카카오톡 미리 보기에 뜬 메시지를 저는 미처 눈을 돌리기도 전에 읽어버렸습니다. 그날처럼 다시 그 자리에서 뒤에는 분홍색 하트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날처럼이라니. 언제의 그날인가. 이미 한 차례 이상의 만남이 있었다는 암시.
그리고 단순한 업무 회식이나 미팅에서 쓸 리 없는 하트 이모티콘. 제 머릿속은 새하얘져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더 이상 착각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확신으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마 직접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도시락을 먹었다라며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할 정도라면 제가 어떤 질문을 던져도 또 다른 변명이나 웃음으로 넘어가 버릴 게 분명했습니다. 결국 남은 길은 단 하나였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증거를 모으는 길. 상상 속에서 스스로 미쳐가는 것보다 차라리 냉정하게 사실을 확인하는 편이 제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 여겼습니다. 마침내 제 의심이 현실로 굳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다시 수요일이었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반복된 패턴이었기에 아내가 점심 무렵 움직일 거라는 건 확실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멀찍이 앉아 마음을 졸이는 대신 직접 움직이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이제는 의심의 단계를 넘어 분명한 확인의 단계로 가야 했습니다. 전날 밤부터 제 준비는 시작됐습니다. 휴대폰을 완전히 충전해 두었고 혹시라도 배터리가 닳을 것을 대비해 외장 배터리까지 챙겼습니다. 메모 앱에 시간별 계획을 적어두고 아내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에는 태연한 얼굴로 지켜봤습니다. 아내는 언제나처럼 화장을 세심하게 하고 고심 끝에 고른 옷을 입었습니다. 눈여겨본 순간 그 옷차림은 평소보다 분명히 더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감정을 들켜서는 안 됐기 때문입니다. 점심 무렵 저는 회사 근처로 향했습니다. 이전에 아내가 발견된 이자카야 맞은편으로 자리를 잡되 이번엔 더 가까운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 식당 출입문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위치. 그곳에서 저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순간이 오면 반드시 기록할 작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12시 8분쯤 제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정문을 나오던 두 사람. 아내와 그 남자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시선을 약간 숙이고 있었고 그 남자는 여유롭게 말하는 듯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이자카야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곧장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멀리서였지만 영상에 담긴 건 분명 두 사람의 친근한 기류였습니다. 카메라 렌즈 너머로 보이는 그 미소와 대화의 모습은 적어도 직장 동료 사이의 평범한 업무 식사가 아닌 한 발 더 깊은 감정으로 보였습니다. 식당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의 장면을 모두 찍고 나서야 저는 잠시 셔터 버튼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은 이미 요동쳤습니다. 이게 단순히 오해일까? 아니면 지금 내가 마주한 게 곧 진실일까? 머릿속은 온통 의심과 확신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 그들이 식당에서 나올 때 저는 다시 준비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이번엔 곧장 회사로 돌아가지 않고 골목길 쪽으로 발을 돌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골목,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 그리고 한적한 공원에 놓인 벤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멀찌감치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상사는 말을 하며 아내의 손등을 가볍게 톡톡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아내가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듯 보였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제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었죠. 심장이 쿵쿵거려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감정은 복잡하게 갈라졌습니다. 단순히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배신감, 모욕감, 수치심, 스스로를 향한 분노까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장면을 봐야 하지.
라는 자괴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맞이했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오늘 점심은 뭐 먹었어? 아내는 변함없는 표정을 짓고 대답했습니다. 사내 식당에서 간단히 국이 별로더라. 저는 그 거짓말을 뻔히 들으면서도 오히려 웃어 보였습니다. 분노 대신 이상하게도 내 안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건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복수와 모욕 그리고 냉정한 현실 인식에 가까웠습니다. 며칠 뒤 저는 회사를 찾는 아내의 동료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사실 의도적으로 시간을 맞춘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어색하게 웃으며 조금 머뭇대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혹시 아내분 요즘 부장님이랑 자주 보시지 않으세요? 저는 일부러 태연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응? 자주 본다고? 그러자 그는 괜히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사실 저희끼리도 가끔 얘기해요. 부장님이 아내분이랑 단둘이 자주 나가서 저희는 그냥 농담처럼 넘기곤 하지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제 심장을 누군가 쥐어짜는 듯 했습니다. 이미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고 있다는 사실. 그들의 관계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듯 했지만 사실상 충분히 눈에 띄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즉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의심도 단순한 추측도 필요하지 않다고.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단순한 대화나 함께 걷는 모습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가 원한 건 부정할 수 없는 진실, 법정에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장비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 손바닥만 한 크기의 최신 녹음기를 주문했습니다. 하루 종일 녹음이 가능한 고성능 제품이었고 불필요한 잡음을 최소화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비가 도착하는 날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샤워를 하는 사이 저는 그녀의 핸드백 안쪽 포켓에 그 녹음기를 몰래 넣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만약 여기에 아무것도 녹음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다행이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퇴근한 아내의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던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 그날 내가 입었던 원피스 정말 예뻤어. 오늘도 예쁘지만 난 내가 웃을 때 제일 좋아. 부장님, 너무 과해요. 저 사람들 눈치 보여요. 괜찮아. 다 우리가 일 얘기하는 줄 알잖아. 게다가 뭐 어때? 난 내가 좋으니까. 그 순간 저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귀를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내의 목소리가 녹음기에 담겨 있었고 거기엔 웃음 섞인 대꾸가 함께였습니다. 거절이 아니라 최소한의 거부조차 아닌 마치 받아들이는 듯한 웃음. 저는 머리를 감싸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단순히 의심이 아닌 명백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 앞에서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평온한 얼굴로 하루 일과를 묻고 식탁에 앉아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방관자가 아니라 주체가 되어야 한다.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그 다짐은 돌처럼 무겁게 제 가슴 깊숙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던 아내와 상사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하게도 오히려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명확해진 사실 앞에 더는 흔들릴 여유조차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제는 단순한 의심이나 억측이 아니라는 걸 제가 직접 확인한 목소리로 증명된 셈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관찰자가 아니라 계획하는 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걸 기록하고 정리하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법정에서조차 무너뜨릴 수 없는 증거로 쌓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녹취 파일은 분명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여전히 한 가지 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감정을 나누고 있었지만 업무적 친밀감이라는 억지 변명으로 빠져나갈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더 구체적이고 더 명백한 정황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조사에 나섰습니다. 우선 아내가 주로 점심 약속을 잡는 시간대의 동선과 장소를 하나하나 탐색했습니다. 이자카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닌 듯 했고, 최근 들어 가끔 다른 레스토랑을 예약한다는 흔적도 보였습니다. 아내의 메모 앱에는 오늘은 프렌치 레스토랑, 기대돼요 라는 내용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이쯤 되니 단순히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님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직접 그 현장을 보기 위해 이자카야가 아닌 다른 골목길에 위치한 프렌치 레스토랑 근처를 찾았습니다. 점심시간 직전 식당 맞은편 카페 2층 자리를 잡고 준비해둔 카메라를 세팅했습니다. 곧이어 아내와 상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더욱 공들인 것 같은 옷차림의 아내, 그리고 여유롭게 웃으며 대화를 이어가는 상사.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비친 식당 내부는 고급스럽고 조도가 낮았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주변 테이블 간격이 넓어 은밀한 대화를 나누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모습은 도무지 업무 미팅을 위한 자리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긴장된 손끝으로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들은 1시간 남짓 식사를 마친 뒤 레스토랑을 나와 골목 안쪽의 지하 북카페로 향했습니다. 마치 짜여진 듯 자연스러운 동선이었습니다. 그 카페는 어두운 조명에 좌석 간 간격이 넓고 밖에서 거의 내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굳이 이런 곳을 찾을 이유는 뻔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자니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차갑게 모든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는 더 이상 아내를 붙잡겠다는 미련이 없었습니다. 지금 제 관심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배신에 대한 명확한 대가를 법과 사회라는 최소한의 정의 앞에 반드시 치르게 만드는 것. 그날 저녁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식탁 앞에서 저는 의도적으로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회의 많았나 보네. 좀 늦었네? 아내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응, 부장님이랑 점심 먹고 바로 이어서 미팅이 있었어. 그래서 회사에서 마무리하다 보니까 늦었어.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이미 모든 걸 눈으로 확인했는데도 아내는 여전히 흔들림 없는 태도로 거짓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인정해주는 척했습니다. 그래, 고생했네. 그 한마디를 남기고 거실로 나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촬영한 영상을 반복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아내의 팔을 스스럼 없이 건드리는 상사의 손짓과 마치 억지로 밀쳐내는 신용만 하며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거부도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은근히 받아들이는 애매모호한 공모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 이후 저는 아내의 메모앱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늘 그 자리, 부장님 점심 예약, 오늘은 프렌치, 기대돼요. 이 문장들이 한없이 제 심장을 죄어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이건 업무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아내의 노트북을 켜게 됐습니다. 집에서는 자주 쓰지 않았지만 회사 메일 확인용으로 남겨둔 경우가 종종 있었죠. 그런데 화면에는 아웃룩이 로그인된 상태였습니다.
호기심 반 불안 반으로 확인한 메일함에는 K 부장님이라는 이름으로 온 메일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이번엔 너도 고생했어. 다음 주엔 좀 더 부드럽게 가자. 그날처럼.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메일 본문은 없었습니다. 딱 한 줄. 그러나 그 한 줄의 무게는 온몸을 덮칠 만큼 무거웠습니다. 부드럽게 가자라는 문장 속에 담긴 저의 상상이 제 머리를 마구 때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표현이 나온 걸까? 그것도 그날처럼이라며 이미 한 차례 그런 일이 있었다는 듯 말하는 어투라니. 저는 그 메일 내용을 곧바로 캡처했습니다. 이쯤 되니 제 아내 분노는 단순히 아내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조차 스스로를 속이며 그 관계를 은폐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치가 떨렸던 건 그것을 자신의 선택처럼 꾸미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억지로 끌려간 것이라면 왜 웃었을까? 왜 직접 예약을 넣고 왜 메시지에 하트 이모티콘까지 곁들였을까? 저는 갈등했습니다. 이게 정말 자발적인 관계였는지 아니면 직장 상사의 권력에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상황이었는지. 하지만 더는 감정적으로만 판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내의 휴대폰 복구업체를 수소문해 연락을 취했습니다. 직접 잠금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아내가 늘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몰래 확인할 여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업체에서는 삭제된 카카오톡 대화와 문자 일부를 복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뢰를 맡겼고 며칠 후 결과물이 도착했습니다. 복구된 문자 중 하나를 읽는 순간 저는 온몸이 경직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호텔 근처에서 다시 만나는 건 어때요? 지난번처럼 말 안 새나가게 조심하고요. 숨이 막혀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호텔 근처 다시 지난번처럼. 단어 하나하나가 그대로 제 심장을 찔러왔습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의 변명이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게임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더 이상 오해도 아니고 착각도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가 상사와 함께 호텔을 드나들며 그런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삭제된 메시지들 속에서 호텔이라는 단어를 발견한 날, 제 심장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문장을 읽던 순간의 감각은 생생합니다. 그날 호텔 근처에서 다시 만나는 건 어때요? 지난번처럼 말 안 새나가게 조심하고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현실은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호텔 다시 지난번처럼.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먹먹한 가슴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굳어졌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는 동시에 얼어붙은 듯 멈춰 있었습니다. 제가 여태껏 붙들고 있던 마지막 희망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혹시라도 상사의 강요 때문일 수 있다는 변명조차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메시지 속 주체는 오히려 아내였습니다. 어때요? 다시 만나는 건? 이라는 문장에서 그녀가 스스로 관계를 이어가려는 의지를 감추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심장을 도려내는 듯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서 수천 번 같은 장면이 재생됐습니다. 아내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미소 짓던 모습. 그리고 메시지 속 그 웃는 이모티콘. 그것이 제게는 배신의 낙인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추측이나 증거 수집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실을 눈앞에서 마주해야겠다고. 더 이상 그림자 속에서 괴로워할 게 아니라 현실의 장면을 제 두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수요일 저는 아내보다 먼저 회사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자카야가 아닌
그녀의 메모 속에 기록돼 있던 프렌치 레스토랑을 택했습니다. 맞은편 카페 2층 창가 자리에 앉아 작은 고프로 카메라를 세팅했습니다. 굳이 손으로 들지 않아도 시야 전체가 찍히도록 고정했습니다. 손끝까지 떨렸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정각이 되자 두 사람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아내는 전날 밤 고르던 바로 그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출근 전에 거울 앞에서 수차례 입술을 그리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연습하던 미소까지 제 눈에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녀는 상사와 너무도 자연스럽게 웃으며 레스토랑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에서 1시간가량 시간을 보낸 후 두 사람은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 심장은 그 순간 더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직장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골목길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며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두 사람의 발길이 향한 곳은 제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회사 근처의 비즈니스 호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붉은 간판이 반짝였고 커튼으로 가려진 로비 유리창 너머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앞에서 두 사람은 몇 초간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내가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지만 결국 상사와 함께 입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 장면을 렌즈에 담는 순간 제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서로의 손을 굳이 잡지 않았더라도 눈빛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사이에 흐르는 공기까지 그 어떤 변명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증거가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의 유리문 사이로 두 사람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 존재 전체가 부정당한 듯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평소처럼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점심은 그냥 회사 근처에서 간단히 먹었어. 회의 많아서 힘들었네. 그 뻔뻔한 거짓말 앞에서 저는 웃어버렸습니다. 더는 분노조차 치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고생 많았다. 아내는 제 표정을 파악하지 못한 듯 무심하게 씻고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에 맴도는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이 가정을 부수는 선택만 남았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복구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호텔 근처에서 다시, 지난번처럼, 그리고 녹취 속 목소리가 겹쳐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너도 원하잖아. 이미 끝났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저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간 소송 전문으로 알려진 사무실. 상담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모아온 모든 자료를 꺼내 보였습니다. 사진, 영상, 문자 캡처, 녹취 파일. 변호사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확실합니다. 호텔 출입 장면과 문자 내용, 녹취까지. 법적으로도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상간남 소송, 이혼 소송 모두 승산 있습니다. 그 말은 제게 두 가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는 이제 제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충분하다는 안도였고, 다른 하나는 정말로 결혼이 끝났다는 냉혹한 선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녁거리를 걷던 제 발걸음은 무겁기도 한없이 가볍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속으로 끓어오르던 억울함과 분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지만 동시에 이제는 싸울 준비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던 그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거짓말로 스스로를 덮어온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짓말의 끝에서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배신에 대한 대가. 변호사와 만난 그날 저는 이미 결심을 끝내고 있었습니다. 더는 미련을 두지 않고 모든 것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 제게는 한 가지 의미 있는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와의 직접 대면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식탁에 앉아 평소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 하나하나 맛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지만 애써 태어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아내는 늘 그렇듯 자연스럽게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색하지도 불안하지도 않은 태도였습니다.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부장이랑 도대체 몇 번이나 만난 거야? 아내의 젓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짤막한 금속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 있게 늘어놓았던 거짓말들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점심 몇 번 같이 먹은 거예요. 업무 때문에. 업무? 프렌치 레스토랑, 북카페, 그리고 호텔. 그건 몇 번이었던 거냐고 물었잖아. 제 말이 끝나자 오랫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결국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진짜 억지로 끌려간 거야. 부장님이 계속 불편하게 구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저는 피식 웃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동안 들은 수많은 거짓말이 한순간에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억지로 끌려간 사람이라면 왜 스스로 메모를 남겼을까? 왜 매번 옷을 챙겨 입을까? 왜 이모티콘까지 붙여가며 메시지를 보냈을까? 억지였다고? 그런데 호텔 예약 문자 내가 먼저 보냈더라. 그 순간 아내는 마치 세상이 끝난 듯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채 바닥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거절 못해서 너무 무서웠어. 팀 분위기도 있고 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모든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 귀에는 더 이상 변명이 아닌 소음처럼만 들렸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서 아내를 향한 신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저 피로와 냉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너 못 믿어.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못 믿을 거야. 아내의 손길이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이미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눴던 손길이었고 제게는 더 이상 아내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호히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이미 제 안의 모든 감정은 닫혀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보다 먼저 집을 나섰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다시 향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둔 모든 자료를 정리했고 상간남 소송과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며칠 후 소장은 상대방에게 전달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간남 부장과 아내 두 사람 모두에게 법원의 서류가 도착한 겁니다. 그날 밤 집은 폭풍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내는 서류를 받아들고 충격에 빠져 울며 말했습니다. 제발 이건 아니야. 나 우리 가정만은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제게는 이미 늦은 말이었습니다. 그녀가 지키고 싶다고 말한 그 가정을 가장 먼저 무너뜨린 건 그녀 자신이었으니까요. 이후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회사 내에서 이미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돌고 있었지만 이제는 공식적인 문제로 번졌습니다. 인사팀 내부에도 익명의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조사를 시작했고 부장은 곧바로 출근 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내도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녀 역시 HR팀에서 조사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부서 내 동료들은 비교적 빨리 등을 돌렸습니다. 회사 내부 분위기는 이미 삭막했습니다. 부장과 아내 두 사람의 이름은 동시에 회식 자리 뒷이야기의 중심이었습니다. 집안은 더욱 지옥 같았습니다. 아내는 매일 밤 거실에 무릎 꿇고 앉아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무너졌고 그 결과를 되돌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서도 공식적인 징계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상간남 부장은 사내윤리위원회에 회부됐고 곧 강제 퇴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자리를 잃었고 더 이상 회사에서 발붙일 명분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아내 또한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사팀이라는 특성상 신뢰가 생명인 부서였습니다. 회사가 공식적으로 그녀를 감싸줄 수도 없었고 동료들도 더 이상 곁에 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사직서를 내고 회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폐허 같은 삶이었습니다. 집에는 아내의 그림자가 매일같이 맴돌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더욱 차갑게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법원에서 사회 앞에서 이들의 거짓과 배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준비를. 아내는 여전히 울며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다 내 잘못이야.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말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우린 이미 끝났어. 이제 내가 치러야 할 대가만 남았어. 법원에 서는 그날이 다가오기까지 제 삶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아내와 상간남 부장이 받은 소장은 이미 파문을 일으켰고 그들의 주변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저 자신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허무, 배신감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뒤섞였고 결국은 차갑게 굳은 얼굴로 잠들곤 했습니다. 재판이 열리던 날 저는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변호사와 함께 정리한 증거 자료 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진, 영상, 녹취, 문자, 이메일, 복구된 메시지까지. 그동안 버텨온 시간의 모든 무게가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무겁고 냉랭했습니다. 방청석에는 몇몇 동료들과 회사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맞은편 두 피고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제 아내였던 사람, 그리고 그녀와 함께 가정을 무너뜨린 상사.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하고 피고 측의 진술을 듣는 자리입니다. 변호사가 차분히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법정 화면에 영상이 띄워졌습니다. 호텔 입구로 들어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 골목길에서 나란히 걷는 장면, 그리고 복구된 메시지. 그날처럼 다시 그 자리에서. 지난번처럼 말 안 새나가게 조심하고요. 방청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들어 피고석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피고 최땡땡,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합니까? 아내는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떨구며 말했다. 인정합니다.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철렁이게 했습니다. 수많은 거짓말과 변명으로 버티던 그녀가 결국은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겁니다. 이어 판사의 시선이 상간남으로 옮겨졌습니다. 피고 K부장,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는 억지로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업무적인 관계였습니다. 사적인 감정은 없었고 호텔 출입은 단순한 오해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곧바로 재생된 녹취록 한 줄로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그날처럼 부드럽게 가자. 너도 원하잖아. 순간 법정은 고요해졌습니다. 부장의 얼굴은 굳어졌고 방청석의 시선은 차갑게 쏟아졌습니다. 아무리 발뺌해도 더는 빠져나갈 길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최땡땡은 혼인 파탄의 직접적 귀책 사유를 가진 자로 인정한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이혼을 선고한다.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7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 피고 K부장은 혼인 파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6천만 원을 지급할 것.
낭독이 끝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길게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한 장에 담긴 숫자와 문장이 제 삶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해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제가 받아야 할 정의의 형태였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와도 제 귀에는 여전히 판사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아내는 흐느끼며 자리에 주저앉았고 부장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양복 자락을 움켜쥔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곧 그들의 삶은 진창으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내부 윤리위 조사를 거쳐 부장을 강제 퇴사 조치했습니다. 이름은 내부 게시판에 떠돌았고 상사로서의 경력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의 가정에서도 이별 서류가 날아갔다고 들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서조차 외면받고 세상 어디에도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을 품은 채 뉴스를 보듯 그의 몰락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드디어 벌을 받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겐 단 하나였습니다. 그가 제 가정을 무너뜨린 만큼 결국 같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 아내 역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버티지 못했고 동료들에게까지 등을 돌린 채 쓸쓸히 사직서를 내고 나왔습니다. 그녀가 갈 수 있는 곳은 본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존경받던 퇴직 공무원이었던 아버지의 체면은 땅에 떨어졌고 가족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작은 원룸에서 홀로 지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미안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지금 매일 지옥 같아. 제발.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게 가했던 고통의 무게는 그녀가 느끼는 후회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상간남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됐습니다. 이름은 검색창에 오를 때마다 유부녀 불륜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습니다. 강의 외부 활동, 지역 사회 활동도 모두 끊겼습니다. 그는 이름 그대로 사회적인 망인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고립된 채 여전히 작은 공간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그녀를 두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무너지고 깨졌던 삶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법적 승리로 얻은 평온은 잠깐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하나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사랑했던 기억, 행복했던 시간도 모두 진실이 될 수 없습니다. 한순간의 배신이 그 모든 것을 지워버렸으니까요. 저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를 붙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정에서 선고가 내려지던 마지막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 시작한다. 더 이상 그들에게 좌우되지 않고 내 삶을 내 손으로 세우겠다. 그들이 남긴 건 폐허였습니다. 하지만 폐허 위에 다시금 길을 내는 건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새로운 삶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